네. 자, 우리 교재 715페이지죠. TAT 2급 기출문제 30회 이론 문제 같이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1번 보시면 다음 중 선생님의 질문에 대하여 바르게 대답한 학생은 이랬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을 했군요. 회계 정책의 변경에 포함되는 예를 한 가지씩 발표해 보세요. 회계 정책 하면은 여러분 유가증권 취득 금액의 산정 방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재고자산 평가 방법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래서 질문에 대해서 바르게 대답한 사람이 누구냐? 명의는 재고자산의 진부와 여부에 대한 판단과 평가가 해당됩니다. 재고자산 진부와 여부 판단은 정책의 변경은 아니죠. 네, 이거는 우리가 회계 변경에는 정책의 변경과 하나가 뭐가 있었죠? 추정의 변경이죠. 이거 회계 추정의 변경. 그 다음에 설화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의 변경은 회계 정책의 변경에 해당이 된다. 그렇습니다. 재고자산 평가 방법과 유가증권 취득금액의 결정은 회계 정책의 변경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화가 맞는 것이고요. 민정위는 우발체 부채의 추정은 회계 정책의 변경에 해당된다. 이거는 추정이니까 회계 추정의 변경이죠. 감가상각 자산의 내용연수 변경도 회계 추정의 변경에 해당이 됩니다. 자, 2번이 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다음 자료에 의해 주식회사 한공의 2019년도 결산 분계 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기간 계산은 월할로 하라 그랬고요. 자, 2019년 4월 1일 1년치 임차료 300을 지급하고 전액 비용 처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2019년도 말에 결산 분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산 분계를 한번 써보게 되면은 이런 분계를 해야 된다. 자, 모두 비용 처리했으니까 임차료로 처리했기 때문에 4월 1일 날 1년 치면은 2020년 언제까지냐? 3월 31일까지 임차료를 납부한 거니까 미경과 임차료는 3개월치가 되겠죠? 미경과 임차료는 3개월 분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미경과 임차료에 대해서 차변에 우리는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 잡아줘야 되잖아요. 선급 비용. 그러면 금액이 300만원이니까 1년치가 300이면은 그 중에 300만원 곱하기 3개월치 3 나누기 12 하면은 3개월치입니다. 75만원이 되는군요. 선급비용 75만원. 이게 뭐예요? 자산을 증가시켜야 되죠. 여러분 75만원 계산하는 방법은 1년치 300만원에다가 곱하기 3개월 나누기 12개월 해서 3개월분의 미경과 임차료를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대변은 뭐가 되느냐? 임차료라는 비용에서 소멸시켜 줘야 됩니다. 단기의 비용에서는 빼주니까 임차료 75만원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재무상태표에서는 자산이 증가하고 손익계산서에서는 비용이 감소하겠죠. 비용을 취소시켜 주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런 답을 찾으면 된다 이거예요. 네, 75만원이죠. 선급비용 75만원 재무상태표에 임차료는 75만원이 줄어드니까 300만원이 임차료로 지금 계상되어 있는 데서 75만원 빼면은 임차료가 손익계산서에 225만원이 되겠죠. 왜 225만원 되는지 아시죠? 여기 300만원 4월 1일날 임차료 300만원을 계상했잖아요. 거기서 75만원을 빼보세요. 그러면 임차료가 손익계산서에는 225만원이 된다. 3번이 맞겠습니다.
다음에 3번은 다음 주식회사 한공의 거래에 대한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1월 1일 기계장치 취득을 위해 상환 의무가 없는 정부 보조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수령했을 때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차변의 현금이죠? 차변의 현금. 예, 현금으로 수령했으니까. 그러면 대변에는 정부 보조금이죠? 정부 보조금. 그래서 3번은 1번입니다. 정부 보조금의 코드는 현금이 101번이면 현금의 차감 계정으로 정부 보조금을 만들어서 우리는 회계 처리해 줘야 돼요. 정부 보조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차변의 현금, 대변의 정부 보조금. 정부 보조금의 코드는 현금 차감 계정으로. 3번은 1번이다 하는 거. 다음 4번. 2019년 매출 채권과 대손충당금 내역이다.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대손상각비는 얼마인가? 자, 대손상각비가 손익계산서에 얼마로 계상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기초 매출채권은 30만 원이고 대손충당금, 기초기말 모두 매출채권의 10%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당기 외상 매출액은 94만 원이고 당기 회수액은 70만 원이랍니다. 그러면 30만 원의 기초 잔액에서 94만 원의 외상 매출금이 발생하면 124만 원에서 회수를 70만 원 했으니까 124만 원 빼기 70만 원을 회수했으니까 빼면은 매출채권 기말 잔액은 54만 원이 되는 거죠. 여러분 기초가 30만 원이었는데 외상 매출이 단기에 94만 원이잖아요. 이건 더해야 되고 회수를 70만 원 했죠. 이건 빼줘야 되고 그러면 기말 매출채권은 54만 원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전년도 말 매출채권 중 2만 원이 단기 회수 불능이 확정되어 대손 처리했답니다. 그러면은 매출채권 중에서 2만 원은 전년도 말 매출채권 중에서 그러니까 요거 30만 원 중에서 2만 원은 단기 회수 불능으로 대손 처리했대요. 그러면 2만 원 빼줘야죠. 2만 원 빼주면 매출채권 잔액은 52만 원이 되겠죠. 이것의 10% 대손충당금은 기초기말 모두 매출채권의 10%를 설정한대요. 그러면 52만 원 곱하기 10% 하면은 얼마예요? 5만 2천 원으로 설정한다는 얘기죠. 5만 2천 원. 질문이 뭡니까? 대손상각비가 얼마냐? 그러면 5만 2천 원으로 설정을 해야 되니까 기초 대손충당금이 어떻게 돼요? 기초기말 모두 매출채권의 10%를 설정한다고 그랬으니까 기초가 30만 원 아니 300만 원이 있었죠? 아니 30만 원이. 그러면 이거에 10% 설정했을 거 아니에요. 3만 원이 대손충당으로 설정되어 있었고 기말에 5만 2천 원으로 충당을 해야 되니까 3만 원과 5만 2천 원의 차이는 얼마예요? 2만 2천 원만 추가로 설정을 3만 원이 있었는데 회수 불능하게 되면 여기서 2만 원이 어떻게 됩니까? 빠지죠. 그러면 기초 대손충당금은 이제 만 원이 남겠죠. 만 원. 이거 2만 원 계산 안 했네요. 그러면 만 원과 5만 2천 원의 차이가 얼마예요? 4만 2천 원이죠. 그래서 4번은 1번이 답이 되겠다 하는 겁니다. 상당히 문제 파악을 잘 해봐야 되는 문제. 이렇게 문제를 꼬아서 냈는지 모르겠어요. 기초 기말 모두 10%. 기초 대손 매출채권이 30만 원이니까 이게 기초 대손 충당금이 3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전년도 말의 채권 중에서 2만 원이 회수 불능하게 되면 차변의 대손 충당금, 대변의 매출채권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2만 원이 여기서 감소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대손 충당금이 만 원만 남는 거죠. 근데 기말에 우리가 기말 매출채권이 52만 원이기 때문에 이것의 10%는 5만 2천 원이에요. 5만 2천 원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려면 추가로 우리는 분계를 차변의 대손상각비 4만 2천 원, 대변의 대손충당금 4만 2천 원 이런 분계를 해야 되니까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대손상각비는
여기 42,000원으로 보이게 된다. 이런 얘기. 차변의 대손상각비 42,000원, 대변의 대손충당금 42,000원 분계입니다. 네, 아마 좀 4번에서는 여러분 좀 헷갈렸는지 모르겠어요. 네, 다음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사채 발행 관련 회계 처리로 옳지 않은 것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및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이자 비용에 가감하여 상각 처리한다. 예, 여기서 여러분 사채 할증이나 할인 발행은 우리가 상각 처리해야 되죠. 유효이자율법에 따라서 맞습니다. 2번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상각은 당기 순이익을 감소시킨다. 당기 순이익을 감소시키지 않죠. 왜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것은 매출 채권의 차감 계정이기 때문에 매출 채권의 차감 계정이죠. 그래서 매출 채권이란다. 사채의 차감 계정이죠. 그래서 부채를 줄여주는 거죠. 할인 발행 차금은. 그래서 아니다 이겁니다.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건가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상각은 당기 순이익을 감소시킨다. 분계를 해보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상각을 할 때는 차변에 이자 비용이 나오죠. 이자 비용이. 그러니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대변의 부채가 사채만큼이 줄어들게 되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의 차감 계정이니까 사채의 차감 계정을 줄여줌으로써 부채가 증가하고 액면가로 만들어주니까 차변의 이자 비용이 발생해요.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감소하는 게 이건 맞습니다. 차변의 이자 비용이 발생하니까 대변의 사채 할인 발행 차금만큼 이자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 2번의 분계는 우리가 이자를 지급할 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발생하는데 분계 내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2번은 분계가 차변에 이자 비용이 발생해요. 유효이자율법에 따라서 만약에 이자 비용이 12만 원이 발생을 했다면 대변에는 현금으로 주는 이자는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대변에 현금 10만 원에 차변에 또 대변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2만 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상각이라는 것은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 금액과 현금만큼 차변에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대 개념과목을 보면 당기순이익이 감소하는 거 맞죠? 상대 개념과목이 이자 비용이니까. 다음에 3번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의 상각은 사채의 장부 금액을 감소시킨다. 네, 할증 발행이라는 것은 사채를 어떻게 돼요? 사채가 발행 금액이 더 큰 거죠. 그래서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사채의 가산 계정이에요. 그거를 줄여주는 거기 때문에 상각이기 때문에 가산 계정을 줄이면 장부 금액은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하겠죠? 사채의 장부 금액을 감소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3번도 맞고 4번 사채를 할인 발행하는 경우 손익계산서상 이자 비용은 사채 장부 금액의 액면 이자율을 곱한 금액이다. 여기 차변에 오는 이자 비용은요. 요 이자 비용은 액면 이자율을 곱한 게 아닙니다. 요 이자 비용의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자 비용의 계산은 이렇게 해야 돼요. 어느 이자율을 쓰냐면 시장 이자율. 그걸 우리가 유효 이자율, 유효 이자, 시장 이자, 시장 이자율로 계산해요. 시장 이자율로. 그래서 액면가에다 곱하는 게 아니라 기초 장부금액에다가 시장 이자율을 곱해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사채 장부금액의 액면 이자율이 아니라 사채 장부금액의
유효이자율이라고 해야 된다.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4번. 다음 6번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국은 2018년 1월 1일 기계장치를 200만 원에 취득했고요. 내용연수가 5년이고 잔존가치는 없답니다. 동기계장치는 원가 모형을 적용하며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한답니다. 매 회계연도 말 기계장치에 대한 회수 가능액은 다음과 같으며 회수 가능액 변동은 기계장치의 손상 또는 그 회복에 따른 것이다. 2019년도 재무제표에 인식될 기계장치의 손상 차손은 얼마일까요? 이랬습니다. 자, 2019년 말에 90만 원이 회수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장부금액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2019년 말 장부금액은 얼마가 될지 감가상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00만 원에 구입을 했고 5년에 잔존가치 없으니까 정액법이라고 그랬죠. 예. 정액법으로. 그러면 200만 원 나누기 5 하면은 40만 원씩이죠. 1년에 40만 원입니다. 그러면 2018년 40만 원, 2019년 40만 원, 두 번에 걸쳐서 80만 원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발생하므로 200만 원 빼기 80만 원 하게 되면은 장부금액은 120만 원입니다. 장부금액 120만 원인데 2019년 말 회수가능액이 90만 원이라면 네, 그런데 그 전에 여기 2018년도에 평가를 또 했겠군요. 회수가능액에 따라서. 그래서 손상차손 2018년도 평가는 안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아까 보니까 원가 모형을 적용한다 그랬어요. 원가 모형.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상승한 거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장부금액보다 하락했을 때 이때를 평가하기 때문에 120만 원과 90만 원의 차이가 손상차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6번은 3번이 답입니다. 2018년도의 평가는 손상차손이 아니에요. 그리고 2018년도에 장부금액이 160만 원이죠. 200만 원에서 감루를 40만 원 빼면 160만 원이니까 똑같아요. 2018년도에 회수 가능액 160만 원과 또 200만 원에서 40만 원을 빼면 장부금액이 160만 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2018년도 말에는 회수 가능액과 장부금액이 일치하기 때문에 해당이 없고, 그리고 원가 모형을 적용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원가 모형을 적용하는 게 있기 때문에 2018년도에 평가 없고 2019년도에 손상차손이 요 120만 원과 90만 원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3번이 답이다. 그 다음에 7번 문제는요. 7번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당기 7월 중 처음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했다. 다음은 7월 중 상품 매입 및 매출 거래 내역이다. 7월 말 상품 재고액과 7월 매출원가는 얼마냐? 단 회사는 선입선출법에 따라 단가를 결정하고 있다. 네. 선입선출법 재고액을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네, 재고액을. 자, 그러면은 선입선출인데 매입, 매출 80개는 선입이니까 이거 팔려나갔죠. 그 다음에 30개는 여기서 팔려나갔으니까 이거 20개가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20개 곱하기 170원 계산기로 한번 해볼까요? 20개 곱하기 170원 했더니 여기가 3,4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70개는 모두 재고가 됐죠. 12,000원, 3,400원 이걸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16,000원이 되겠군요. 12,600원에 3,400원을 더하니까 그러면 16,000원 상품 재고액 답은 2번이군요. 매출원가는 어떻게 되느냐? 선입선출인데 매출이 여기 80개 있었죠? 예, 요 매출원가를 구하라고 했으면 80개가 뭐가 팔린 거예요? 요거 50개, 7,500원이 원가고, 그 다음에 여기 30개 곱하기 170원, 30개 곱하기 170원 하면은 5,100원이에요. 5,100원하고 7,500원을 더해보면
12,600원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상품 재고액 계산했을 때 이미 2번이 답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이죠. 다음은 8번. 다음 중 회계의 정의와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 1번 보면은 회계는 이해관계자들이 경제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데 필요로 하는 유용한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 회계의 경제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유용한 모든 정보다. 회계는 이해관계자들의 경제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데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라고 봐야 될까요? 모든 정보는 아니죠. 우리가 의사결정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사결정에 필요한 회계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회계 정보. 회계 정보. 자, 2번 보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위탁받은 자본에 대한 경영자가 수탁 책임 또는 회계 책임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재무회계의 목적이잖아요. 그 다음 세 번째, 재무제표는 기업의 수많은 거래를 화폐 단위로 요약하여 표준화된 방식으로 기록 보고하는 회계보고서이다. 그렇습니다. 4번, 회계정보의 이해관계자에는 주주, 채권자, 정부 등이 있다. 2, 3, 4번 읽어보시면 아무런 하자가 없죠. 자, 1번에서 뒷부분이 너무 포괄적인 정보를 말한 거예요. 유용한 정보가 회계정보 말고도 많은 정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정보는 너무 포괄적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1번이 옳지 않다. 다음 9번은 다음 중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부가가치가 클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단계별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1번이 틀렸네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1번이죠. 우리 부가가치세는 단계별 부가가치세율이 아니라 단일세율이죠. 1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번은 1번. 다음은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거 찾는 거네요. 오늘 옳은 거. 면세 사업자는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틀렸습니다. 면세 사업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 영세율 적용 대상자는 과세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의 제반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 맞습니다. 2번이 맞습니다. 답은 2번. 다음에 11번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 과세자 주식회사 한공의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애정신고와 관련된 매입세액 자료이다.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얼마일까요? 단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수취하였다 이랬습니다. 자, 공장용 화물차 유류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처 발송용 추석선물 세트 구입 관련 매입세액은 접대비 관련 세액이기 때문에 못 받습니다. 사무용 비품 구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를 못 받아요. 그래서 요 두 개를 더하면 650만 원이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 되겠네요. 다음에 12번 소득세 문제죠. 다음 중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바르게 설명한 사람은 이랬습니다. 종합소득금액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한 사람이 누구냐? 자, 이로유는 기준시가 6억 원인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사업소득에 해당해. 맞습니다. 우리가 주택을 하나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어요. 주택이 하나인 경우에는. 근데 이게 기준시가가 제한이 있죠. 6억 원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는 우리가 주택 한 개 보정했을 때 우리가 비과세 적용이다. 1호유는 맞았습니다. 자, 조은유 볼까요? 상가 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서는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어. 예, 우리가 임대소득에 대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를 못 해줍니다. 임대소득에 대한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어요. 네, 틀렸고요. 다음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으로 신고해야 하는 거야. 예, 이, 배, 사, 근, 연, 기까지는 종합소득이지만 퇴직과 양도는 분류과세이기 때문에 종합소득금액에 같이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이지용,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는 합산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아닙니다. 예, 우리는 소득세는 개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합산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예, 공동사업 비율로 쪼갭니다. 소득금액을. 자, 그래서 답은 이 12번은 1번이 답이겠습니다. 다음 13번 2번을 보겠습니다. 13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어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일이 1일 15만원 소득이 1일 15만원 이하인 경우 부담할 소득세는 없다. 맞죠? 왜냐하면 소득공제가 15만원이니까. 2번 일용근로자의 산출세액은 근로소득 과세 표준에 기본세율 6%부터 42%를 적용한다. 틀렸네. 우리 일용근로자의 세율은 6%만 적용합니다. 누진세율 없어요. 무조건 6%.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의 55%를 적용한다. 맞고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항상 분리과세다. 맞습니다. 다음 14번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공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장애인은 기본공제 적용 시 나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예,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죠. 맞았고 2번 입양자와 그 배우자 모두 장애인이면 배우자도 기본공제 적용 대상 부양가족이 될 수 있다. 입양자면 자녀죠. 자녀. 예,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도 자녀 부부가 모두 장애인이면 그 배우자도 해당이 된다라고 그랬죠. 입양자나 자녀는 똑같기 때문에 맞습니다. 다음에 3번 사업소득금액 50만원과 근로소득금액 60만원이 있는 배우자에 대해서는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 사업소득금액 50만원하고 더해봅니다. 근로소득 금액이 60만원이에요. 두 개를 더해보세요. 그러면 110만원이죠. 예, 기본공제.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110만원이니까. 네.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 두 개를 더하면 110이죠. 만약에 사업소득 금액이 없고 근로소득 금액만 60만원이 있었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로소득 금액은 총 급여액이 500만원까지도 괜찮죠. 여긴 근로소득 금액이라는 것은 공제를 다 뺀 거예요. 소득공제 다 뺀 거. 근로소득 공제 뺀 것이 60만원이에요. 더하면 110만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종합과세 신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다. 소득이 100만원을 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배우자 공제 못 받습니다. 3번 옳지 않다. 나머지 4번은 볼까요? 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고 종합소득 금액이 연간 3천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없는 여성 세대주는 부녀자 공제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이 있으니까. 예. 배우자가 있든지 부양가족이 있든지 해야 되고요. 부녀자 공제는. 그리고 배우자가 세대주로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성 세대주. 거기다 또 까다로운 게 연간 소득 금액은 3천만원 이하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녀자 공제, 추가 공제 받는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운 거예요. 예.
여성이어야 되고 배우자가 있든지 부양가족이 있어야 되면서 만약에 배우자가 없으면 그 여성이 세대주가 돼야 돼. 배우자가 있으면 세대주 아니어도 돼요. 그래서 배우자가 없는 여성 세대주 이렇게 말하는. 배우자가 있을 때는 세대주 아니어도 되고 배우자가 없는 여성이라면 세대주로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소득은 3천만 원 이어야 됩니다. 4번은 맞는 거죠. 받을 수 있다. 다음 15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네, 국민주택 임차를 위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경우에 그 금액의 40%를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한다. 여러분 국민주택 임차 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죠? 뭐 비율까지는 여러분이 기억을 못하겠지만 이거 소득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다음 2번. 근로소득자 본인의 종교단체 기부금은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이다. 네, 종교단체 기부 본인뿐만이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자도 됩니다. 그래서 2번 맞고. 그 다음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전액 소득공제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적연금보험료, 우리가 고용보험료 같은 것이죠. 이거 납부한 거 전부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맞았고. 4번.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의료비는 굉장히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그럽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라고 하면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해주면서 의료비 세액공제도 중복적으로 해준다 이거. 4번은 옳지 않다. 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30회 이론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문제가 앞에서 29회 풀었던 것보다는 조금 까다로운 게 한 2개 정도 두석이 보였던 것 같아요. 29회보다 좀 어려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